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했지만 결국 그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40대 여자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게 한을 품게 만든 인간은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어요. 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길고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에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어릴 적엔 집안이 무척 가난했지만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키워나가셨죠. 덕분에 저희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저희 삼남매는 다정한 부모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니가 결혼했을 때 아버지는 2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형부가 자영업을 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언니와 형부는 그 돈으로 가게도 차리고 신혼집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2년 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특별히 넉넉한 편은 아닌 외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도 똑같이 2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남편은 너무 감사하다며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시댁도 저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아버지의 도움이 정말 고마웠나 봐요. 결혼 후 남편은 친정을 정말 잘 챙겼어요. 주말마다 먼저 나서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자고 했고 명절이나 생신도 빠짐없이 챙겼죠. 저도 그런 남편이 고마워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남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계획했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사업 계획을 들어본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지인이 갑자기 빠지면서 사업 자금이 크게 부족해진 거예요. 남편은 이미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고 저도 이번 사업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 안 되면 신혼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사업 계획서를 보시더니 흔쾌히 차용증을 받고 부족한 돈을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둘째를 낳고 복직까지 했지만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도맡으면서도 남편을 밀어줬어요. 남편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도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업 조언은 물론이고 가끔 금전적 도움도 주셨고 아시는 대표님들을 통해 거래처까지 소개해 주셨죠. 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남편 사업은 초반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남편은 아버지께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어요. 정말 빠른 속도였죠. 아버지는 대견하다며 약속했던 이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더욱 감사하다며 그 뒤로도 친정을 잘 챙겼어요. 어머니의 사위 사랑도 대단하셨어요. 형부와 제 남편에게 친자식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백화점에 가시면 저희 것보다 사위들 선물을 먼저 챙기셨고, 친정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가끔 빠져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만들어 주셨죠. 자식들을 아껴주는 사위들에게 고마우셨던 겁니다. 시부모님도 처음엔 제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두 분은 자꾸 손자를 바라셨어요. 손이 귀한 집안이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셨죠. 제가 첫째로 딸을 낳았을 때도 많이 아쉬워하셨고 둘째도 딸을 낳으니 대놓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출산 직후 병문안 오셔서 셋째 계획을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셋째는 생각이 없다고, 제 몸도 너무 힘들고 둘만 해도 충분히 버겁다고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도 털어놨죠. 막 출산한 며느리한테 다음 임신 이야기만 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요. 시부모님은 잠시 표정이 굳으시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가셨어요. 남편이 나서서 두 분께 화를 내주고 제게 사과했기에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두 분은 손녀들을 볼 때마다 예뻐하기는커녕 한숨을 쉬셨고 저도 전처럼 진심으로 대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남편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평화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해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 아니, 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친정에 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셨거든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요즘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일이 좀 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뒤통수를 쳐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죠.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신 것 같았어요. 걱정은 됐지만 우선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니까 곧 다시 제자리를 찾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은 생각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부모님과 동생이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고 아버지의 안색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요. 집까지 이사하신 걸 보면 분명 사업이 더 어려워지신 것 같으니 우리가 결혼할 때 받았던 2억이라도 돌려드리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제주도 쪽으로 사업 확장하느라 대출이 적지 않고 지금 상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들이자고 했더니 회사 빚도 많은데 대출을 더 늘리면 어쩌냐며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땐 쉽게 달려가 도움을 받았으면서 정작 자신은 아버지를 못 도와주겠다니까요. 게다가 그 와중에 좋은 차에 비싸 시계에 돈은 펑펑 쓰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아예 친정 방문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생신날에도 제주도 출장이 있다며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서울에서 일이 있으면 저녁이라도 가면 되는데 하필 제주도라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친정 행사만 있으면 출장에 접대에 미팅에 그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따졌죠. 바쁜 것도 한두 번이지. 왜 꼭 친정 관련 일만 있으면 그렇게 일이 많이 생기냐고요.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려드려야 될까봐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자꾸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혹시나 하는 말인데 친정에 돈 빌려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진이가 처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괜히 남의 집 문제로 경진이 사업까지 위험해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되물었어요. 애들 아빠가 어머님한테 저희 친정에 돈 빌려주기 싫다고 고민 상담이라도 했냐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 어머님도 그러시냐고요.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그 인간 사업 시작도 못했고 이렇게 빨리 자리 잡지도 못했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라며 제가 한마디 하면 안 진다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과 대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인정했어요. 맞다고 장인어른께 돈 빌려드리기 곤란해서 친정 가는 걸 피한 거 맞다고요. 제주도 사업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소리쳤죠. 그런 인간이 1억 가까이 되는 차 몰고 다니고 그렇게 비싼 양주만 퍼마시고 다니냐고요. 사업 성공하면서 사치스럽게 변한 건 이해했어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아빠한테까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지가 당신 힘들 때 도와주셨으면 당신도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도와드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말을 말자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 저희 부부는 꽤 오래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 나누던 때는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죠. 당시 언니네도 형부각의 사정이 안 좋아서 아버지를 크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도우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죠. 남편은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가 언니와 저를 불러놓고 절대 자신을 돕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회사 앞길이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격에 전에 도와준 돈이라도 돌려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요. 이미 살릴 수도 없는 회사 때문에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눈치 빠른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갔고 그렇게 잘 지내던 지인들도 등을 많이 돌렸대요. 잘 나갈 땐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더니 이 인생이 참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사업은 빚쟁이가 되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정리하면 다행히 빚쟁이가 되는 길은 면할 수 있으니 우리는 괜한 짓 하지 말라고, 그게 아버지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동생도 자신이 모아둔 돈을 아버지께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지 2달 뒤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지 8개월 만이었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더 괴로워하셨어요. 심지어 사위인 제 남편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으니 사람으로 인한 충격이 크셨던 거죠.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는 자주 친정에 찾아가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남편은 친정에 가기 민망했는지 끝내 방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치사한 본색을 똑똑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혼 고민이 더 깊어지기도 전에 친정엔 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회사 문을 닫은 지 일주일 뒤였어요. 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고,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우시기만 하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짧은 유서 하나만 남기고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풀어도 돌아오는 건 없고 인생은 허무하기만 하다. 그런 인생 더는 살기가 무섭구나.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 엄마 잘 부탁한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버지에겐 생각보다 너무 무거우셨던 겁니다. 평소 친정 근처에도 얼씬도 안 하던 남편도 그때는 많이 놀랐는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 보이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가증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이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울다가 2번이나 실신하셨어요. 아버지와 금술이 좋으셨던 만큼 충격도 엄청나셨던 거죠. 장례를 마친 후에도 어머니는 일어나시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 친정에 자주 찾아갔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생에게도 자주 전화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 때 그나마 슬픈 척이라도 했던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엔 완전히 제 친정의 신경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괜찮으시냐는 전화 한 통을 안 드리냐고요. 남편은 요즘 일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어요.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저는 비웃었죠. 그렇게 일이 바빠서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오냐고요. 집에 오면 내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최소한 당신 남편이라도 걱정했으면 이러지 못했을 거라고, 아버지 보내고 힘들어하는 날 당신이 정말 위로해줬다면 적어도 육아랑 집안일이라도 도우려고 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냥 자기가 지금 정말 힘들다고만 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자기도 내 바가지가 지겹다고 이제 좀 입 좀 다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고 남편 또한 저를 귀찮아하기만 했죠. 그러다 명절이 됐어요. 저는 어머니 보러 가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어차피 장모님도 자기 별로 안 반기실 거라고, 자기는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 가지 말라고 했죠.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갈 거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왜 사업하느라 힘든 아들 쉬지도 못하게 들볶냐고, 혼자 갈 거면 빨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제 뭘 보러 가냐고요. 친정도 망했고 아들도 못 낳고 그렇다고 우리 아들 벌이에 비하면 돈도 한참 못 버는 주제에 요즘 아들한테 바가지만 긁는다며 자기는 갈수록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열받아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저렇게 무례하게 구냐며 혀를 끌끌 차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식이고 부모가 할 것 없이 다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고약한 집안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집안대를 생각할 시간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볼 것 없는 이 며느리는 앞으로 명절에 절대 안 찾아올 테니까 저 찾지도 말라고 하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진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왕래를 끊으면서 남편과 제 사이는 더더욱 악화됐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은 충격이라도 드렸다간 갈수록 시름시름 앓으시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기만 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보다도 못해진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갈수록 저에게뿐 아니라 자기 딸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던 남편이 애들 아빠로서도 필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회사 때문에 이틀 출장을 떠난 상태였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주무시던 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일찍 출장에서 돌아온 동생에 의해 발견되셨죠. 이미 동생이 발견했을 땐 어머니는 이 세상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니는 정말 엄청난 자책을 했어요. 자기가 동생 대신 어머니 돌봐드리러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다고요. 자기가 갔어야 했는데 그럼 어머니를 일찍 발견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언니 탓이 아니라며 울었지만 언니는 오열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삼남매는 겨우 1년 만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연락을 받은 남편은 아주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하필 자기 출장 갔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미안한데 자기는 못 간다고 이번 제주도 출장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차 제주도 출장을 간 지 이틀째였는데요. 정말 중요한 출장이라며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장례식장에 가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가 차서 물었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장모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냐고, 그것도 3일 내내 못 온다는 거냐고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막말로 자기가 지금 간다고 장모님이 뭐 살아 돌아오시냐고, 그리고 자기가 가봤자 저희 형제들이 다 자기를 못마땅하게 볼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우리 지금 남보다도 못하게 지내고 있다며, 그러니까 장례 정도 그냥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바쁜 사람 붙잡고 괜히 짜증내지 말라면서요.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이가 틀어졌어도 우리 어머니는 한때 자식들보다 사위들을 더 챙기던 분이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실 때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추더니 이젠 장례식까지 안 온다고, 당신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가장 배은망덕하고 개 같은 인간이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그래 자기 개 같다고 됐냐고, 사업하는 남편 이해도 못해주는 여자한테 뭘 바라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 옆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전화 언제 끊어? 나 심심해. 순간 남편도 당황했는지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아무래도 이놈이 출장은 거짓말이고 여자와 있는 것 같았어요. 불어나는 의심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을 가라앉히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보고 문자를 받고 절 위로하려고 전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진이가 며느리가 안 오던 장례식에 왜 못 오냐고 난리를 피웠다며 경진이가 진짜 중요한 일로 제주도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애를 못 살게 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냐고, 그래서 지금 상중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질책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나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자기랑 시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상 잘 치르라고, 경진이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언했어요. 안 할 거라고요. 저 이제 그 집 며느리도 안 하겠다고요.
경조사조차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왜 가족으로 두고 싶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손절이라고 어이없던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말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그 마당에 남편과 계속 살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습니다. 그냥 안 오면 될 걸 뭐하러 시어머니가 그런 전화를 굳이 제게 했을까 싶었거든요. 계속 남편이 정말 중요한 일로 제주도 출장 간 게 맞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감싸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의심을 뒤로하고 저는 언니와 형부,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저는 괘씸함에 이를 갈았죠.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해둔 흥신소 같은 업체였어요. 저는 그곳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그때 분명 여자와 있던 것 같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이혼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완전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과는 끝까지 가보기로요. 남편은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 되어서야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놈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여자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살피는 것 같았는데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노려보냐고,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말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요. 저는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고 중얼거렸죠.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냐며 또 화를 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그런다고요. 그리고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혼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잘 됐다고, 자기도 더는 나랑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더 질질 끌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제가 끝까지 별말이 없자 화를 내면서도 안심하는 눈치였죠. 제가 뒷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건 줄도 모르고요. 그 뒤 남편은 이혼 아주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남편을 피해버렸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고 답답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드디어 뒷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 잘근 씹어먹을 자식, 진짜 여자랑 있었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진짜 제주도 출장을 갔을 때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그 여자와 만나 국내나 해외여행도 다니고 호캉스도 다니면서 실컷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놈은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그 여자와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여자가 당시 임신 3개월 차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즉시 그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제 얼굴을 모르는지 순하디 순한 얼굴로 생긴 그 여자는 생글생글 웃으며 저한테 주문을 물었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주문하면서 얼음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딱딱하니까요. 그래도 임산부는 조심해야죠.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얼음을 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줬어요. 저는 그 커피를 건네받자마자 그 여자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카페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집중됐어요. 그 여자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뱃속에 애 아빠 마누라 되는 사람이라고, 이경진의 마누라라고, 이 상간녀야.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있다 보니 더더욱 창피했던 거겠죠.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너 그 인간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다며 게다가 겁도 없이 임신까지 했냐고요. 얼굴은 순한 양처럼 생겨가지고 어딜 감히 상간녀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소리쳤어요. 너 이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다 들었지. 근데도 그 인간은 장례식장에 안 보내고 여행 다녀왔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게 그 사람이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랬다고 떨면서 말했어요. 저는 비웃었죠. 세상에 안 가도 되는 장모 장례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랑 절대 끝이 안 좋을 거라고요. 들어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5살이나 어린 것 같은데 그 인간 돈 보고 만나는 거 맞지? 근데 그 인간이 언제까지 돈이 많을 것 같냐고 물었어요. 자기 힘들 때 도와준 장인어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쓴 그런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천벌받게 돼 있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그 애한테도 반드시 알려줄 거라고 자기 부모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여자를 뒤로 하고 카페 손님들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여기 이 카페 더러운 상간녀가 하는 가게입니다. 이딴 인간이 하는 카페가 잘 되어서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여자를 단단히 망신 주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아주 난리를 쳤어요. 당신 오늘 우리 소진이 찾아갔었다며 어떻게 임신한 여자한테 음료를 뿌릴 수 있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같은 여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절하게 얼음을 빼고 뿌려줬다고 했어요.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관용이었다고요. 같은 여자, 그 여자가 그렇게 양심적인 여자라 남의 남편이랑 막 바람 피우고 임신하고 그랬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건 됐고 당신이 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때 그 통화할 때 소진이 목소리 들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그 뒤로 뒷조사를 했든 뭘 했든 다 알아냈나 보다면서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맞다고 자기 여자도 있고 아이도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만 입 다물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위자료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소진이 존재 다 안다고 당신 말고 우리 소진이한테 드디어 손자를 얻을 수 있는 거냐고 얼마나 기대 중이신데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어요. 아주 개막장 가족이 따로 없다고요. 남편은 얼마든지 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우리 가족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 필요 없다고 자기는 우리 소진이하고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 낳아서 새 인생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딸들 데리고 당신 인생 살라고 우리 사이에 어차피 이제 남은 정도 없지 않냐고 당신도 날 증오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서로 좀 놓아주자고 했습니다. 그놈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또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코웃음 치며 물었죠. 그렇게 돈이 많냐고 뭐 얼마나 줄 건데요? 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랑 당신 재산의 80% 정도 안 챙겨주면 이혼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80%가 뭐냐고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업 차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갔던 돈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당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냐고요.
남편은 그건 다 갚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을 거 맞지 않냐고, 당신 사업 그렇게 빨리 큰 것도 우리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망했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뒤로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다고, 그 여자한테 미쳐서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왔다고 소리쳤어요. 난 그런 당신 배은망덕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내야겠다고, 어차피 당신 정식 재판으로 나랑 맞붙는다고 해도 절반 정도는 넘겨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내가 데려가고 우리 아버지 덕분에 시작한 사업이니 당신 사업에 내 기여도 있는 거고, 게다가 어쨌든 나도 맞벌이를 했고 가사랑 육아내가 거의 전담하듯 됐다고 말했어요. 이런저런 이유 다 합하면 재산 형성에 내 기여도 최소 절반 인정되지 않겠냐고, 그거에 위자료 넉넉히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집도 주는데 재산 80%는 너무하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싫으면 그냥 이대로 살던가요. 난 상관없다고요. 남편 노릇시키느니 나도 망하고 너희도 다 망하는 걸 보지 뭐. 그 여자는 평생 상간녀로 살 거고 애도 평생 떳떳하게 당신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죽으면 그 재산도 다 나랑 우리 애들 차지가 되겠지. 그래도 상관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던가요. 그놈은 저를 돈으로만 봤던 것에 비해 그 여자는 진심으로 좋아한 것 같았어요. 제 으름장에 결국 그놈은 순순히 꼬리를 내리고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애들 양육비도 거기에 포함인 거라고, 그리고 우리 소진이한테 위자료 소송도 걸지 말라고 했어요. 소진이한테 받을 위자료까지 퉁치기로 하면 나도 당신한테 깔끔하게 다 주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사랑도 같지도 않은 당신하고 괜히 소송으로 엮이기 싫었으니까요.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은 걸 생각이었지만 뭐 내 조건을 동의한다면 그건 봐줄게. 대신 주기로 했던 거에 5천 더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받기로 한 돈에 5천을 더해 그놈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완전히 눈이 돌아간 그놈은 혹시라도 애들 문제로 자신에게 연락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가던 날 그놈은 아주 콧노래까지 부르며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그 돈 받아낸 걸로 복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 그 돈 그냥 다시 벌면 되거든. 어쨌든 약속한 거니까 당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요. 저는 물었죠. 애들까지 버리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나냐고요. 당신 인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2번 다시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 그렇게 잘해줬던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이 등 돌리고 배은망덕하게 굴었던 일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명심하라고, 여보는 평생 당신 등 뒤를 따라다닐 테니까요. 남편은 제가 자신에게 분풀이를 하는 줄 알았던 건지 그래라 하며 끝까지 비웃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시어머니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새 며느리한테서 손잡을 생각에 마냥 신나 있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다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뜻대로 된 것 같아 신난 모양인데 두고 보세요. 사람 배신한 대가는 끝까지 따라붙는 법이니까요. 전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그냥 악에 받쳐서 그렇게 말한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생각보다 쉽게 이혼해준 진짜 이유를, 제 복수는 그때부터가 진짜였다는 거리요. 저와 이혼한 후
남편은 아주 홀가분하게 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쉽게 이혼해준 이유를요. 제 진짜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걸요. 사실 저는 전 남편이 제가 요구했던 재산 분할을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여자 뱃속 아이 때문도 있었겠지만 이유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놈은 사실 뒤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과거 그놈의 뒷조사를 했을 때 그놈 회사의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까지 알아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놈은 저 몰래 정말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놈은 언제부턴가 회사 돈을 정직하게 굴리지 않았더군요. 매출에서 조금씩 빼돌려 차명계좌로 숨겨왔고 그렇게 많은 비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당연히 세무서에 내는 장부와 실제 장부도 따로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장부였던 거죠. 거기에 더 의심스러운 탈세까지요. 그렇게 전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썩어빠진 인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혼 전 남편의 서재 컴퓨터를 뒤져서 이중장부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몰래 복사해뒀죠. 남편은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술에 취해 쓰러지듯 잠들곤 했거든요. 그 틈을 타서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열었고 생각보다 쉽게 파일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회계장부, 차명계좌 내역, 비자금 흐름까지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직후를 기다렸습니다. 그놈에게서 재산을 받아내고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 후에요. 저는 그 USB를 들고 국세청으로 향했습니다. 신고 창구에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 남편의 회사가 이중장부를 쓰고 있고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탈세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고 USB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USB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곧바로 상급자를 불러서 함께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들이 파일을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게 바로 제 진짜 복수였으니까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 남편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접수를 받겠다고 했어요.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국세청을 나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딸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곧 그 인간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두 분한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었던 그 인간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요. 며칠 후부터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동생이 혼자 남은 친정집과 언니 동네 근처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소식을 기다렸죠. 언니와 형부, 동생과 자주 만나면서 딸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어요. 가끔 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뭔가 소식 들은 거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관심 없다고 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에게 닥칠 파멸을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몇 개월 후 제 휴대폰에 오랜만에 전 남편의 번호가 떴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여보, 잘 지냈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혼할 때 자기가 준 돈 있지 않냐고, 그거 좀 빌려줄 수 없냐고 애원하는 거예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을 못 피할 것 같다고, 그래서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요. 그놈은 주절주절 사연을 읊어댔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이중장부 탈세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지금 막대한 추징금을 다 물어줄 여유가 없다고, 세처가도 그걸 왜 자기네가 도와야 하냐며 한 푼도 못 도와준다고 하고, 그 여자는 아예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사기 결혼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리 없는 여자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추징금이라도 다 내야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돼서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고, 부모님이 급한 대로 살던 집 팔아서라도 보태시겠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형이라도 좀 피할 수 있게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어차피 그거 자기가 준 돈이지 않냐고 애걸복걸하더군요. 그놈이 제게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예전 그놈이 그랬듯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가 힘들 때 도와줬냐고, 못 돌려받을 것 같다고, 아예 친정 가는 것도 피했었다고, 근데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냐고 물었죠. 그놈이 제발 그때 자기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나 과거에 잘못했던 일 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의리 없는 소진이니까 이제야 전처 가족들과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도 알겠다고 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면 자기 정말 평생 나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겠다고, 제발 감옥 가기 싫다고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당신 신고한 건 나라고요. 당신한테 천벌 내리고 싶어서 내가 증거까지 제출하고 신고한 건데 내가 그런 당신을 도와주겠냐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놈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이혼할 때 당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근데 그건 당신이 나한테 저질렀던 죗값이고, 이건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복수라고요. 당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등 돌린 걸로도 부족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고, 당신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원흉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사위 그렇게나 좋아했던 아버지한테 상처 준 당신이 우리 아버지 망하게 한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부인하려 했어요. 저는 입을 닥치라고 했습니다. 아직 내 말 안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배신했으면서 당신 우리 어머니 장례식은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그 여자랑 시시덕대면서 여행 다니느라요. 내가 당신이 어머니 장례식에 왜 못 오는지 알게 됐을 때 정말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고, 우리 부모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당신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지 못한 건 우리 애들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복수하려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울부짖음에 가까운 제 말에 그놈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끝까지 악담을 퍼부어줬습니다. 당신한테 뜯어낼 거 다 뜯어낸 뒤에 몰락시키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도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봐서 알겠지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복수하겠답시고 나중에 나 찾아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당신 가족 인생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리 애들한테 해라도 끼치면 넌 사지 멀쩡하게 황천으로도 못 갈 줄 알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울분을 퍼부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후련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으니까요. 만약 그놈이 회사를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면 제가 그놈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놈은 엄연한 불법을 저질렀고 범법자는 사회를 망치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저는 물론 복수심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 사회학적인 행위를 눈감을 수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놈에게 제가 받아내야 할 것들을 다 받아낸 뒤 제 손으로 직접 정의 구현을 했던 겁니다. 범죄자가 계속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일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딸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귀에는 조금씩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언니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형부 지인한테 들었는데 경진이 회사가 세무조사 받는다며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냐고 대답했어요. 관심 없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고요. 며칠 후엔 동생이 전화했어요. 누나 경진이 형부 요즘 완전 난리 났다던데 누나가 뭐 아는 거 있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사실 저는 그놈의 몰락 과정을 하나하나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만 보고 싶었거든요. 국세청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나 봅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가 워낙 명확했으니까요. 이중장부,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탈세까지 모든 게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으니까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에게 엄청난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형사처벌도 진행된다고 했어요. 시댁에서는 집을 팔아서 부족한 추징금을 어떻게든 메꿔주려고 했지만 전 남편 말처럼 시댁집을 판 돈으로는 그 엄청난 추징금을 다 메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문을 닫게 됐고요. 차명계좌 주인과 관련자들도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놈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를 바랐겠지만 비리의 규모가 너무 컸던 거죠. 게다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딸들과 함께 공원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그 인간이 드디어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간녀가 바로 그놈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처음부터 그놈의 돈만 받던 거예요. 그놈이 망하니까 바로 등을 돌린 거죠.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아들을 출산했는데도 시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 아들에게 범죄자,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한 거겠죠. 그토록 바라던 손자가 태어났지만 결국 시부모는 그 아이를 평생 품에 안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들 때문에 집을 판 뒤 지금은 허름한 월세집을 전전하는 신세라고 하니 참 딱한 신세가 아닐 수 없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딱히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식이 그렇게 된 데는 부모의 책임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며느리한테 손자 하면서 압박했던 것도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도 상간녀 편을 들었던 것도 모두 시부모였으니까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에 있을 때 위로는커녕 질책을 했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언니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동생아, 너 혹시 경진이 회사 문제 관련해서 뭔가 한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죠.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터진 거 보면 말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악한 짓 하고 살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돼 있는 법 아니에요? 언니도 그렇긴 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요. 그놈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지 않았다면, 어머니 장례식에라도 왔다면,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켰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놈은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놈에게 똑같이 해준 겁니다. 그놈이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것처럼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제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전화한 것 같았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를 보냈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남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배신한 대가는 끝까지 따라붙는다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그 집안 사람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딸들에게도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냥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만 했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사실대로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우리와 떨어져 살게 됐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행복하게 자라면 됐으니까요. 저는 딸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언니네, 동생과 자주 만나며 서로를 의지했고요.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 남매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놈의 몰락을 확인한 후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복수를 완성했다는 후련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으니까요. 그렇게 이악 물고 복수를 마친 저는 지금 딸들과 조용히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네와 만나 종종 식사도 하고 아이들과 느긋한 주말도 보내며 평범한 매일을 살고 있죠. 얼마 전 제 동생은 드디어 가족들에게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켰는데 그때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언제 장가 가려나, 얼마나 예쁜 색시를 데려오려나 두 분이 참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누나, 작은 누나, 이번 못 받아서 미안해요. 누나들 결혼할 때 이렇게 큰 돈 못 해줘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대신 부모님께 도움받았잖아.
엄마 아빠 대신 누나들이 이번엔 너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와 언니는 앞에 부모님 대신 동생에게 결혼 자금을 보탰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게 많았던 제가 언니보다 좀 더 동생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죠.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부디 하늘에서 자식들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너는 저나 언니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면 좋겠다고요. 동생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 날 저는 딸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아이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좋아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장에 앉아 있는데 문득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보시며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수연이 드디어 장가갑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챙길게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동생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누나, 근데 전 형부는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이혼했어요.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그들은 놀라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먼 곳에 있어. 근데 괜찮아. 우리한테는 엄마가 있고 이모, 이모부도 있고 삼촌도 있잖아. 우리 가족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물었습니다. 동생아, 너 경진이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관심 없다고 했죠. 언니가 말했습니다. 형부 지인한테 들었는데 지금 교도소에 있대. 실형 받아서. 저는 그러냐고만 대답했어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난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나쁜 짓 한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게 다행이야.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놈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놈은 이제 다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없을 거예요.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출소하더라도 예전처럼 사업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들은 그놈 곁을 완전히 떠났죠. 시부모님도 그 손자를 볼 수 없게 됐고요. 모든 게 그놈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놈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법을 저질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그놈에 대한 생각을 끊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놈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딸들을 잘 키우고 제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었죠. 가끔 딸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빠는 나쁜 선택을 해서 우리 곁을 떠났어. 하지만 너희는 엄마가 있고 이모네도 있고 삼촌도 있잖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나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또한 저 나름대로 저희 딸들을 잘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 정도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 만큼 딸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복수를 완성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 드디어 제대로 된 복수를 해드린 것 같았거든요. 그 배은망덕한 인간이 제대로 대가를 치르는 걸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앞만 보고 살 겁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딸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남매들과 함께요. 여러분, 세상에는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산다는 것, 세상의 섭리에 거스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사람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양심을 버리고 섭리를 거스른 인간은 결국 하늘의 눈의 가시가 되어 천벌을 받게 마련이죠. 상황이 딱딱 들어맞도록 하늘이 도와줬기에 결국 저도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니 그런 천벌이 두려워서라도 하찮은 욕심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은 누구든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는 딸들과 함께 정말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아침 밥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주말이면 언니네나 동생네와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게 참 소중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늘 아쉽고 그립지만 그래도 우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큰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나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근데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딸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그 배은망덕한 인간은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도 편히 쉬세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재혼 생각 없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지금은 아니라고, 딸들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다고요. 사실 한번 크게 데인 후라 쉽게 누군가를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건 시간이 알려줄 문제니까요. 지금은 그저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요. 더 이상 그분과 나눌 말도 없었으니까요. 딸들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오래 안 만났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쪽 집안과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전 남편도 시댁도 모두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죠. 남은 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후 조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아기를 보며 함께 울었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였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손주를 안아보시며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하지만 두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인간과 세상의 배신 때문에
너무 일찍 떠나셨죠. 저는 조카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리라고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키우리라고요. 그래야 우리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테니까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일, 제가 웃고 울고 사랑하는 모든 순간마다 부모님의 따뜻한 눈길이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배운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제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언젠가 제 아이들도 알아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요.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겁니다. 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요.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니까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모든 어머님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나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지금 딸들과 함께 행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제 사연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길고 장황했던 제 이야기에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창 계절이 바뀌어가는 요즘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